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태종실록 제29부 난봉꾼 세자의 결정적인 스캔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까 합니다. 1416년 부왕인 태종이 충녕대군에 대해 공개적으로 칭찬을 한 후에 충녕대군의 도발적인 행동은 계속되게 됩니다. 이제 충녕대군은 세자 이제가 건달패들하고 노는 곳까지 따라다니면서 마치 시어머니처럼 이렇게 막 따라다니면서 간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세자저 존귀하신 분께서 어째서 저런 소인배들하고 어울리십니까?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굉장히 이제 과감한 행동들을 하게 돼요. 물론 이 충녕대군이 상당히 머리가 좋았던 게 뭐냐면은 정말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그랬던 게 아니라 나름 좀 이제 작전을 잘 짰어요. 이날이 또 하필이면은 조모의 기일이었어요. 할머니 이제 기일이었는데 당연히 왕실 제사가 이날이었죠. 그런데 당시 세자 이제가 얼마나 막창이었냐면은 그런 날조차에도 건달패들하고 어울려서 술 마시고 놀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충녕대군이 기일을 포착해가지고 쫓아와서 간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변론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잖아요. 그래서 세자 이제도 충녕대군한테 대놓고 화는 내지 못하고 야 알았으니까 빨랑 가서 집에 가서 잠이나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물리치는 걸로 끝을 냈다는 거죠. 상황이 이쯤 되자 신하들 사이에서도 충녕대군의 도발적인 행동을 좀 걱정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좌의정 박은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었는데 박은이 이제 이러한 걱정 끝에 누구를 찾아가냐면은 충녕대군의 장인인 시몬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 한 거죠. 지금 당신 사위인 충녕대군께서 지나치게 똑똑하셔가지고 세간의 이목을 너무 집중을 받고 계신다. 그러니까 조금 더 처신을 조심스럽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이제 은근히 돌려가지고 권유를 했대요. 하지만 시몬 또한 나름의 야심이 있는 인물이었죠. 그 야심이 무엇이었냐? 바로 대군의 장인이 아니라 자신은 왕의 장인이 되고 싶다. 라는 야심이 있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박은의 권유를 무시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몬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람 쓸데없는 거 가지고서 나한테 시비를 거네? 자, 그러면서 박은과 시몬의 이 두 사람은 나중에 철천지앙숙이 됐는데 하여튼 이 두 사람이 이제 그 불편한 관계는 여기서부터 계속 이어지게 되죠. 이처럼 충녕대군으로부터 자신의 지위를 조금씩 위협받고 있었던 세자 이제. 하지만 세자라는 자신의 지위를 반석 위에 세운 확고한 지위라고 믿었던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후로도 세자의 일탈은 계속되는데 온갖 핑계를 대가면서 서연을 거부하는 건 기본이고 매일같이 사냥을 하고 주색에 빠져들면서 세월을 보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기생들을 세자궁에 불러들이는가 하면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얼마나 드나들었는지 아예 그냥 담장에 길이 날 정도로 그러는가 하면은 세자도 종종 월담을 해서 기방을 찾아가는 정말 그 끝을 알 수 없는 폭주에 가까운 일탈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자의 일탈 모습을 보면은 야사에선 이런 식으로 묘사하기도 해요. 세자가 이런 식으로 일탈을 했던 이유는 다 뭐 때문이었다. 정치에 있어서 뭔가 환멸과 회의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사실 정변을 일으켜서 이복 동생들 죽이고 공신들 때려잡고 나중에 이제 막 공신들 숙청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걸 보고 자랐던 세자 이제는 정치에 대해서 환멸을 느껴가지고 자신이 이렇게 일부러 비행을 저질러서 세자 자리에서 쫓겨나려고 그랬던 것이다 라고 야사에서 설명을 하는데 이 설명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세자 이제가 일단 충녕대군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요. 실록의 기록을 보면요. 만약에 정말 야사의 내용이 맞다면 충녕대군은 경계할 이유가 없겠죠. 오히려 반겨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사실 이 무렵쯤 해가지고 일어났던 게 뭐였냐면은 민씨 일가된 숙청이 계속 지속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삼촌들이 숙청 당할 때마다 세자 이제가 한 건씩 하잖아요. 그죠?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뭔가 고자질을 한 번씩 했단 말이에요. 그거 왜 했냐라고 했을 때 세자 이제는 이러한 고자질 작전을 통해서 그동안 아버지한테 마이너스 되었던 점수를 만회시키려는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놓고 보면은 세자 이제는 세자 자리를 포기할 생각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나 결국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했죠. 세자 이제의 폭주에 가까운 일탈은 또다시 태종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을 접한 태종은 심통한 표정으로 측근에 있었던 황희한테 세자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게 돼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황희 인생에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건이었는데
자, 그러자 황희는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은, 에이, 세자께서 아직 젊으셔서 혈기가 왕성해서 그러신 거지. 조금만 더 두고 보시죠. 라는 굉장히 이제 상투적인 답변을 내놨다는 거죠. 황희로부터 별다른 뾰족한 대안을 듣지 못한 태종의 상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당시 이제 세자의 측근, 이 비행을 도왔던 그 측근 인물 중에서 구정수란 사람이 있었어요. 구정수가 세자에게 잘 보여서 후일에 공을 도모하고자 하여 이호방, 또 이호방이라는 인물이 있었죠. 이호방과 더불어서 대나무 다리를 만들어 밤마다 담을 넘어 궁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며 유의하고, 혹 밤에 세자를 제 집으로 맞아서 잔치를 베풀고, 혹 남모르게 여색을 바치고 비밀이 매를 드리고 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일이 발각되어 옥에 가두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꼬리가 밟힌 거죠. 자, 이어서 보면요. 구정수의 죄악과 세자의 행실을 교유하니 황희가 대답하기를, 황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구정수의 한 짓이 은견의 일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즉, 매나 개의 일에 불과하다. 쉽게 말해서 그냥 밑에서 했던 하수인에 불과하지, 얘가 뭐 그렇게 엄청난 죄인이겠냐 라면서 약간 좀 옹호하는 말을 해줘요. 그러면서 세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자는 연소합니다. 세자는 연소합니다. 하고 2번씩이나 말하였다. 그러니까 황희의 말로는 세자가 아직 젊고 혈기가 왕성해서 철이 덜 들어서 그런 거니까 조금만 더 지켜봅시다 라고 답변을 한 건데, 물론 이게 가장 노멀한 답변이죠. 사실 황희 입장에서 그러잖아요. 괜히 여기서 세자를 까는 말을 했다가 나중에 세자가 왕이 되면 자기도 큰일 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갔던 건데, 아마 태종은 이게 굉장히 좀 서운했던 모양인 것 같아요. 왜냐면 태종은 황희를 상당히 총애했고 각별히 대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황희가 자신한테 진심으로 뭔가 좀 충원을 해주기를 바랬던 건데, 황희가 다른 신하들하고 별 차이 없는 이런 상투적인 말을 하니까 이것 때문에 좀 이제 태종도 좀 마음이 좀 많이 상했던 모양입니다. 결국에는 이게 나중에 꼬투리가 잡혀가지고 황희가 귀향을 가는 시련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죠. 문제는 세자 이제의 행동 또한 예전보다 훨씬 더 영악해졌다는 거예요. 태종이 세자의 비행을 책망하면은 세자는 예전처럼 무식하게 단식투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하여튼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또 머리 회전도 상당히 빨라졌는데 이제 이런 작전을 쓰는 겁니다. 막 눈물을 흘리면서 반성과 후회의 뜻을 내비쳤다는 거예요. 자식이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면은 이거를 믿고 싶은 게 아비의 심정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천하의 태종도 세자 이제의 눈물 연기 앞에서는, 하여튼 눈물 연기의 원래 원조가 태종이었는데 그거를 좀 이제 아들내미가 물려받은 거예요. 하여튼 천하의 그 태종도 자기 자식의 눈물 연기 앞에서는 한 수 접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문제는 세자의 이제의 눈물 연기는 진짜 말 그대로 연기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세자는 그렇게 해서 반성하는 기색을 내비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탈선을 일삼았다는 거죠. 1417년 2월, 그러던 중 상당히 엉뚱한 곳에서 대형 사고가 터지게 됩니다. 어느 날 세자의 장인이었던 김한로가 궁에 들어왔는데, 옛날에 자기 집안에서 종으로 있었던 소근동이라는 인물을 발견을 해요. 물론 이제 소근동이라는 인물을 세자궁에 배치를 했기 때문에 이 소근동이 궁 안에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소근동이 궁 안에 있는 무수리하고 애정행각을 벌이면서 정분을 통하는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이 광경을 보고서 김한로는 격분을 하게 되죠. 이거 어딜 감히 종놈이 들어와가지고 궁녀들을 건드리고 다니냐 이거예요. 이거는 궁의 기강이 허물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즉각 이거를 태종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거 혹시라도 다른 사람한테 걸리면은 옛날에 자기 집안 종이었는데 자기도 연좌 책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먼저 선수 쳐가지고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소근동이 체포가 돼서 국문을 받게 됐는데, 자, 그런데 이 소근동이 국문을 받는 도중에 겁에 질린 나머지 묻지도 않은 일을 실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지게 돼요. 소근동의 말인즉 세자의 측근 인물이었던 이호방, 좀 전에 이제 설명했던 인물이었죠. 그 이호방이라는 인물이 어느 날 찾아와서 세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세자저, 기뻐하십시오. 제가 천하제일의 미녀를 발견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자 이제 세자가 눈이 반짝반짝 거리면서 물어봤겠죠. 그게 누구냐? 이호방이 말인즉 자신이 찾은 절세의 미인은
어리라는 이름의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어리는 곽선이라는 양반의 첩이었는데 시기적절하게도 지금 곽선은 지방에 내려가 있고 어리는 곽선의 양자인 이승과 함께 한양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라는 거죠. 자, 절세의 미인이라는 이호방의 말에 혹한 세자는 즉각 사람을 보내서 어리에게 의사를 타진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어리는 거절을 해요. 자신은 나이도 먹었고 이쁘지도 않고 이미 한 남자의 남편이다. 그래도 왜 하필 저냐 하면서 거절을 하죠. 그리고 곽선의 양자였던 이승 또한 난색을 표합니다. 세자저와 이러시면 아니되옵니다 하는 거죠. 자, 하지만 상대가 누굽니까? 이 나라 미래의 권력을 보장받은 세자 아니에요, 그죠? 또 천하의 남봉꾼이잖아요? 이걸 뭔 재주로 맡겠어요. 결국 세자의 위압에 이승은 물러설 수밖에 없었고 어리 또한 뭐 속으로는 그렇게 크게 싫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겉으로는 뭐 이제 아니되옵니다 했지만 그래서 결국 어리는 세자를 만나주게 됩니다. 자, 만나주는 정도가 아니라 시일이 지나게 되면서 두 사람은 계속 만남을 가지면서 어느덧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상의 내용을 사례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악공 이호방이 몰래 동궁에 들어가 전 중축 곽선의 첩 어리의 자색과 재해가 모두 뛰어났다고 칭찬하니 세자가 즉시 이호방으로 하여금 그를 도모하게 하였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호방이라는 인물이 와가지고 보고를 한 거예요. 전 중축 곽선의 첩이죠. 그러니까 양반집이에요. 그 양반집의 첩이었다는 거죠, 어리는. 그런데 타이밍 좋게도 곽선이 지금 현재 지방에 내려가 있고 그 양자인 이승하고 같이 지금 한양에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이제 하나의 기회라고 봤던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예쁜 여인이니까 이 틈을 타가지고 가서 한번 어떻게 작업을 걸어보시죠. 그러자 세자가 알았어. 그러면은 이호방 자네가 먼저 가가지고 한번 작업을 깔아봐봐 라고 이제 지시를 내린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호방이 어느 정도 밑밥을 깐 다음에 세자가 직접 출동을 한 거죠. 세자가 소수를 거느리고 대궐담을 넘어 도보로 이호방의 집에 가서 그와 함께 이승의 집에 이르렀다. 어리를 찾으니 이승이 듣지 않으므로 그러니까 이승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신의 아버지의 첩인데 그걸 어떻게 그냥 내주냐 이거죠. 더군다나 이 성리학 국가에서 당연히 아니되옵니다 했겠죠. 그러나 그에게 강요한 뒤에야 만나게 되었다.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그죠? 계급이 깡패지. 세자 이제가 위계를 앞세운 위압에 의해서 결국 이승이 굴복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어리와 함께 이법파의 집에 가서 자고 그를 궁중으로 납치한 다음 납치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일단 같이 가자고 해서 따라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리도 표면적으로는 안 된다라고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아주 싫지는 않았던 모양이죠. 왜냐면은 사실 세자가 젊고 인물도 괜찮고 무엇보다도 미래의 왕이 될 인물이잖아요. 자기가 여기서 잘만 하면은 팔자도 필 수 있는데 뭐 꼭 싫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납치라기보다는 합의하에 따라갔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세자가 이제 어리를 데려간 값으로 이승에게 화를 보내고 어리도 또한 비단을 이승의 처에게 보냈으나 이승은 활만 받고 비단은 받지 아니하였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이승이 이 상황을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싫은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세자 때문에 억지로 지금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자가 보낸 활은 이건 거부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받고 어리가 보냈던 비단은 받지 않았다는 것은 아마 그런 심리를 표현했던 징표가 아닌가 싶어요. 자, 아무튼 간에 소근동을 국문하는 과정에서 이 이야기가 밝혀지게 됩니다. 소근동이 겁에 질린 나머지 묻지도 않은 이 이야기를 그냥 실토를 해버린 거예요. 이 충격적인 이야기에 태종은 당연히 크게 격노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태종은 즉각 어리를 궁 밖으로 쫓아버리고 관련자들을 이호방을 비롯했던 관련자들을 전부 처벌을 시켜버립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세자 이제는 또다시 예에 눈물 연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세자의 스승이었던 변계량은 이렇게 지적을 해요. 울면서 반성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이런 사고를 치셨으니 부왕께서 어찌 세자를 믿겠습니까? 하는 거죠. 그러자 세자가 물어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그러자 변계량이 한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주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번에는 울면서 반성문 쓰는 것 정도로는 부족하고 종묘에 직접 가서 맹세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유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자 이제는 변계량이 시키는 대로 종묘에 가서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 맹세문과 반성문이 상당히 걸작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태종이 그것을 보고서 굉장히 감동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태종은 세자가 종묘에 가서 직접 맹세도 하고 자신한테 아주 멋들어진 반성문도 바치고 한 것을 보고서 세자가 이제야 진정으로 반성을 하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걸작이라던 반성문은 누가 쓴 거였냐면은 세자가 직접 쓴 게 아니라 세자의 스승인 변계량이 대필해 준 거였어요. 당대 최고의 문장가라고 평가받았던 변계량이거든요. 이분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은 하륜이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해요. 요즘 선배들이 과거만 합격하면 공부를 안 한다. 그래서 과거를 합격한 이후에도 공부를 장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시오? 시험을 계속 보셔야 됩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고위 관료들만 모아놓고 따로 이제 내부적으로 인사고과의 반영을 목적으로 시험을 친 적이 있었대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장원을 휩쓸고 다녔던 인물이 변기량이었어요. 그러니까 변기량이 그 정도로 이제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쓴 반성문이 그 내용이 얼마나 절절했을지 안 봐도 뻔하다는 거죠. 물론 태종도 바보는 아니죠. 태종이라고 해서 세자의 반성문을 변계량이 썼을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안 가졌던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아닌 줄 알면서 믿고 싶은 게 이게 또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결국 태종은 이 반성문은 세자가 쓴 것이고 이렇게 절절한 반성문을 쓰고 종묘에 맹세도 했으니 그잖아요. 내가 맹세도 하고 반성도 하고 할 거 다 있어 하는데 이번에야말로 진심으로 세자가 마음을 고쳐먹을 것이다라고 굳게 믿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태종은 세자가 진정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니까 정말 기쁘다 하면서 세자의 잘못을 용서했고 앞으로는 세자가 달라질 모습을 기대하겠다라고 화답을 했다라는 거죠. 제가 이 광경을 어디서 정말 많이 봤냐면은 옛날에 제가 롯데마트에서 닌텐도를 판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제가 사장은 아니었어요. 저는 일개 점원이었죠. 닌텐도가 상당히 고가의 물건이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 시가로 못해도 20만 원 이상 했으니까 최하가 그랬어요. 지금 시가로 치면은 뭐 거의 3, 40은 된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게 8년 전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닌텐도 가게에서 일을 했을 때 안타까운 장면들을 참 많이 봤는데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가족이 이제 거기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하여튼 마트에서도 작전을 잘 짰어 그게. 식품 코너로 지나가려면 여기 이 장난감 코너를 반드시 거치게끔 구조를 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장보러 왔다가 장난감 코너를 지나가면서 그 딸내미가 닌텐도를 보고서 저거 사고 싶다라고 막 졸라댄 거죠. 그랬더니 부모님이 여기서 갑론을박을 벌인 거예요. 아버지는 이렇게 딸이 이거 갖고 싶어 하는데 그냥 사줍시다. 어머니는 얼마 전에도 어떤 장난감을 사줬는데 뭐 이렇게 고가의 장난감을 또 사주냐. 우리가 그렇게 수입이 넉넉한 게 아니지 않냐. 하면서 막 부부가 그렇게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애는 막 거기서 저거 사고 싶다고 졸라대고 있고.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 광경을 보면서. 그러면서 한참을 싸우다가 결국에는 어머니 쪽이 한숨을 푹 쉬면서 물러난 거예요. 알았어. 그러면은 사줄 테니까 대신에 저 비용은 어디서 깐다. 당신 용돈에서 까는 거야. 그랬더니 아버지가 알았대요. 그러니까 참 부모의 마음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자기 그 용돈을 까가지고 그 닌텐도 기기를 사준 거예요. 딸이 정말 신나서 막 좋아하는 거죠. 그걸 보면서 이제 아버지가 한마디 하는 겁니다. 너 이거 사면은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알았지? 그랬더니 딸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라고 대답을 했겠죠? 제가 그걸 보면서 저도 옛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나도 어릴 때 저렇게 컸을 텐데.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이거는 절대 지켜지지 않을 약속이라는 건 다들 아시죠? 근데 알면서도 또 부모가 또 이렇게 속아주는 게 그게 또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상의 내용을 사례를 통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세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장차 고하려고 하니 종묘에 고하려고 하니까 종묘에 고할 서문을 원컨대 빈객들이 내 말을 듣고 지으시오 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빈객은 세자의 스승들인데 그 스승 중에 누가 있었냐면 변계량이 있었어요. 애초에 이 작전을 변계량이 건의를 한 거죠. 종묘에 고하고 나서 또 상서하고자 하니 아울러 그를 지으시오. 여기서 말하는 상서가 왕한테 바칠 반성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말하는 걸 듣고서 이제 적으라고 하는 건데 받아쓰기 하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좀 이제 우러나게끔 알아서 잘 꾸며달라는 뜻이에요. 자, 이어서 보면요. 변기량 등이 이 말을 듣고 예걸하여 그대로 아뢰니 태종을 만나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세자께서 종묘에 가서 맹세도 하셨고 이렇게 반성문도 바쳤습니다.
그러자 이제 태종이 뭐라고 하냐? 임금이 말하였다. 옳다. 만약 성심으로 허물을 고쳐 종묘에 고한다면 내 어찌 믿지 않겠는가? 이미 종묘에 고하고서 또 전일과 같다면 그것은 실로 조종의 영령을 속이는 것이니 내 어찌 믿지 않겠는가? 하면서 태종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세자가 저렇게 종묘에 가서 맹세까지 하고 이렇게 애절한 반성문까지 바쳤는데 설마 가짜겠냐?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렇지? 아마 맞을 거야. 그럴 거야. 이러고 있는 중이죠. 자, 그러면서 또 해가 바뀝니다. 1418년 2월 드디어 운명의 해가 왔죠. 태종에게는 정말 크나큰 슬픔이 찾아왔어요. 태종 부부의 이쁨을 한 몸에 받았던 성령대군이 14세를 일기로 세상을 뜬 겁니다. 단명을 했죠. 사실 성령대군은 이미 2년 전에 결혼을 한 상태였어요. 그럼 왕자가 이렇게 결혼을 하면은 출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원체 태종이 아꼈던지라 출궁시키지 않고 여전히 궁 안에서 끼고 살았을 정도로 정말 성령대군을 총애를 했다라는 거죠. 특히 세자 이제가 말썽을 계속 피우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 속상함을 달래는 어떻게 보면 힐링이 있던 성령대군이었는데 그러한 가운데서 성령대군이 세상을 뜨니까 태종에게 있어서 성령대군의 죽음은 정말 큰 슬픔이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령대군이 단명을 하자 태종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뭔가 올 한 해는 좀 운수가 안 좋은 것 같다. 애군이 끼어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무당을 불러가지고 푸닥거리를 하면서 애군을 피할 방법을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점괘가 뭐라고 나왔냐면은 잠시 한양을 떠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종이 한양을 떠나서 일단 기경으로 가 있게 돼요. 아무래도 한양은 태종이 정변을 일으켜서 왕좌를 차지한 곳이니까 뭔가 좀 여기는 깨름직하다라는 느낌을 계속 받았던 모양이에요. 아버지인 이성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로 환도는 했지만 뭔가 자기는 좀 이제 찜찜하다고 여긴 거죠. 그래서 일단 개경으로 가 있게 됐는데 이게 애군을 피하기 위한 행동이었죠. 하지만 태종한테 진짜 슬픔은 아직 시작도 안 하는 상태였습니다. 자, 아무튼 이 이후로도 세자의 사고는 계속되는데 세자는 끊임없이 어떤 패턴으로 가냐면은 사고치고 울면서 반성문 쓰고 사고치고 울면서 반성문 쓰고 그런다라는 거죠. 그리고 태종은 저거 쇼인 거 알면서도 자꾸 믿어준다는 거예요. 그런 패턴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과연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